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역사의 변곡점 또 새로운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북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 이제 5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편에서는 해방 직후에 북한에 어떠한 정치 세력들이 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편은 부제가 숙청 또 숙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숙청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김일성이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가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편인데요. 세 번째 편에서는 북한을 움직이는 지도 이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당장 떠오르는 것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줄여서 주사라고 부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 이걸 주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이러한 지도 이념들이 형성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북한의 어떤 장마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요즘은 이런 게 또 다시 지하로 숨어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김정일 말기만 하더라도 장마당이 그냥 뭐 다 허용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크게 구호가 하나 걸려 있죠.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저희들도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바로 유신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들었는데, 이게 원래 라틴어로는 unus pro omnibus, omnes pro uno라고 해가지고 라틴어가 있는데, 원래 이 말은 아주 오래된 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시에도 나오고요. 그 외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아주 유행을 하게 된 것은 알렉산더 듀마의 소설이 있었죠. 프랑스 소설입니다. 삼총사라고, 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뚜뽀 앵뽀뚜라고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게 조금 다릅니다. 방금 제가 불어한 말에 의하면은 하나는 모두를 위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모두는 하나를 위해가 먼저 나옵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근데 이제 스위스의 국가의 비공식적인 모토가 있습니다.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19세기 중반에 여러모로 아주 힘든 시기들을 겪었습니다. 그때 나오는 건데요. Eine für alle, alle für einen 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또 방금 얘기했던 대로 하나는 모두를 위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터가 보일 겁니다. 장개석의 얼굴과 처칠의 얼굴이 나오죠. 이게 보면 위에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글자 잘 읽어보면요, 이게 오른쪽에서부터 읽는 글자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개인 위전, 그 다음에 전체 위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어디서나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씁니다. 무솔리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태리의 무솔리니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가지는 폭력성, 그리고 전 근대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가 왜 전체를 위해야 하죠? 이 질문을 먼저 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가 또 하나를 위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에 저항해서 나온 것이 제가 얼마 전에 번외편으로 제작해서 말씀을 드렸죠. 68입니다. 68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폭력성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공공복리다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모든 개인의 권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논리, 그것이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주체사상인데요. 원래 삼총사에서 말했던 요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의 국가 모토, 여기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전체도 하나의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버리면
모든 독재적인 폭압을 다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바로 폭력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 내용을 먼저 바탕에 깔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지도 이념이라고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실제로 주체사상은 지금 남한에서 더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해서 논쟁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젊은 시절에 잠시 그 탈북자들하고 조금 대화를 나눌 기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뭐 예를 들면 러시아에 벌목공으로 갔다든가 하는 이른바 그다지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탈북자들은요 당연히 주체사상 모릅니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신문에 날 정도 수준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 그다지 잘 모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즉 주체사상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외워라 하는 것은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로 말 그대로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체사상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학생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른바 주사파, 주체사상파가 생겼죠. 이것 때문에 지금 남한에서 더 논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한에서 만들어진 주체사상의 새로운 경향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과연 주사파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생각보다는 아주 광범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끼리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 뭐 주사 철학은 위대한 철학이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선 주체 사상을 공부하고 지금도 그 사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종북주의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주체 철학 또한 처음 나올 때하고 그 이후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상 체계 자체가 많이 변화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편 조금 잘못하면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체 사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나가면요 아주 복잡하고 얘기가 아주 길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 시리즈가 그런 거를 위한 시리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주체 사상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지도 이념 체계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변화해 왔고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정세의 변화라든지 또 북한 내부 사정의 변화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는 먼저 주체 사상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보통 이제 주체 사상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학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은 보통은 4단계 정도로 나눕니다. 4단계요. 근데 이제 시작이 이제 주체 사상 태동 시기겠죠. 대략 1950년대 중반부터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한 1970년 정도까지 그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체 사상이 발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주로 1970년대를 말합니다. 82년까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대개 70년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1980년대에 북한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김정일로 세습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김정일이 김일성의 아들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세습을 받은 걸로 생각하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세습이 완료되고 주체사상에 드디어 수령론, 그 다음에 후계자론이라고 하는 존재가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는 보통 완성기라고 이제 부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과는 물론 다릅니다만은 남한 내에서 주체사상이 발전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죠. 우리는 공산주의 하면 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칼 막스라든지 레닌이라든지 또 프리드리 엥겔스 이런 사람들 있죠. 또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는 또 레닌 외에도 뭐 트로츠키라는 이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부하린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쓴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사상을 담은 공산주의 이른바 원본에 접근하기가 과연 얼마나 쉬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아예 못 보는 것이고요. 학자들도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거의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굳이 뭐 도서관 같은 데 가지 않아도요. 인터넷만 봐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체사상이 북한의 기본적인 지도 이념이 되면서 공산주의의 원류는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는요. 어디를 보더라도 별로 공산주의스러운 모습이 안 보입니다. 이 북한 지도 이념에 대해서 자기가 주체사상을 젊을 때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다 좋은데 수령론하고 후계자론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3단계입니다. 먼저 사상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철학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영도 방법론이 있습니다. 요 3단계를 거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즉 수령론이나 후계자론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더라 하는 사람들은 영도 이론, 영도 방법론에 있어서 자기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정말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단계인 사상체계에서부터 문제는 있습니다. 보통 주체사상에 대해서도요. 원래 주사가 있었죠. 그리고 김정일에 의해서 주도되어 발전한 김정일 주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런 걸 떠나서 김정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머리가 좋았고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정일에 의해서 주도되어서 주체사상에 새로 들어온 이론 체계들이 있습니다. 창의성이라든지 자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정일보다 사실은 조금 더 이제 그 전부터 시작되었던 인물인데요.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쳤죠. 바로 황장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장엽이 만든 주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체사상이 실질적으로 1990년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우리나라 학생 계층에게 아주 크게 다가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황장엽의 인간중심 철학. 물론 이것도 따지고 보면요, 뭐 실존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 관념 철학 이런 것이 막 섞인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솔직히 짝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한 내에서도 주체사상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름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한 사람은 뭐 이름이 다 알려졌으니까 얘기를 하죠. 김영환 씨가 만든 김영환 주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제가 얘기하기 어렵겠네요. 또 장주사라고 뭐 주사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만 얘기하면 알 겁니다만은 장주사라고 하는 사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하나의 사상 체계가 변화하게 되는 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주체사상이 상당히 추상성이 높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체사상이 북한 사회 그리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있는 논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체사상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말씀드릴게요. 북한에 가서 주체사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답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김일성이 만들었다. 김일성이 만들었어? 언제 어디서? 라고 하면 또 그것도 나옵니다. 1930년 만주에서 열렸던 거기가 아마 만주의 장춘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춘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주체 사상을 김일성이 처음으로 창시했다라고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거도 없고요. 김일성의 경우에 보면 살아온 궤적을 보면 1931년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과연 얼마나 받았는가, 그렇게 대단한 교육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에 김일성이 소련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한 것이 이제 일본 관동군에 의해 가지고 쫓겨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공산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김일성이 이 당시에 공산주의의 그 어려운 이론 체계에 대해서 깊은 사색을 했다,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입장에서 막스 레닌주의도 좋고 다 좋은데 뭔가 다른 지도 이념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계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뭐 하나하나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950년대 중반에 전쟁이 끝났죠. 전쟁에서 뭐 미군 때문에 사실 북한은 없어질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중국, 그 다음에 소련이 많이 도왔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났을 때 당연히 중국의 선을 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소련의 선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견제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스탈린이 죽었죠. 스탈린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권좌에 오른 사람이 흐르슈초프입니다. 이 사람이 스탈린 격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주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얘기한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김일성이다라고 이제 북한은 얘기하는데 이게 증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소련 모스크바에 있는 문서들이 다 공개가 돼 버렸죠. 그래서 당시 평양에 와 있던 소련 외교관들이 계속해서 뭔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공개가 돼 버렸는데 소련 외교관들이 주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김일성이 아니라 당시 노동당의 조선노동당 사상비서의 역할, 나중에 부수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여튼 김창만이라고 지목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고 있는 이 사람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대단한 투사같이 생기지는 않았고 그냥 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의 책 보고 공부하는 것이 더 어울리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출신은 함경북도예요. 그런데 학교를 어디를 다녔느냐 하면은 서울에 있는 중동학교, 지금 이제 중동고등학교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다니고 나서 이제 상해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평생을 이제 공산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 기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66년에 숙청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옥사했습니다. 그래서 김창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아마 거의 없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이 뭐 감옥에 들어갈 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주체 사상에 대해서 비판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주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따름이지 그 시기까지도 북한에서 주체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공식적인 사상체계의 기반은 소련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된 막스 레닌주의였습니다. 1955년에 김창만이 김일성의 연설문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주체를 세우자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체의 의미는 지금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요즘도 이제 북한에서 그런 용어 쓰는데 우리식으로 살자, 그 정도의 뜻이었습니다. 1962년 8월 12일 노동신문에 나온 자주성을 옹호하자라고 하는 그 캠페인성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 주체 확립을 위한 8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뒤에 띄워놨는데요. 1962년도 얘기입니다. 1번부터 뭐 8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3번 보세요. 3번 보면 막스 레닌주의는 행동의 지침이다 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8개를 아무리 봐도 김일성이라든지 주체라고 하는 말이
안 보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때까지는 막스 레닌주의가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정타가 시작이 된 것이 1956년입니다. 그때 제가 지난 편에 말씀드렸던 이른바 종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앞편에 설명드렸는데 김일성 입장에서 이 종파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종파 사건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2의 해방이라고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1957년에 나온 대중동원 방법이 바로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천리마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대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즉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주체라고 하는 말이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방금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요 상당히 긴 말이죠. 이게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입에 붙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체 사상을 우리가 남한에서는 주사 이렇게 부르지만 북한에 가서 주사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리고 친애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 이거 상당히 긴 말인데 이 긴 말을 북한 사람들은 그냥 입에 달고 삽니다. 이게 긴지 짧은지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 이제 이게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위수김동, 그 다음에 친지김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이런 말로 이제 줄였던 것이죠. 지금 북한에 가서 위수김동 해서 무슨 말인가 모를 겁니다. 아무튼 방금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좀 천천히 얘기할게요.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요 네 개가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순서는 살짝 다른데요. 순서가 있는데 또 이것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상에서의 주체, 이거는 1955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스탈린이 죽었죠. 그리고 당내 남노당파를 숙청해버렸죠. 그리고 그때 아직 종파 사건은 일어나기 전이었지만 친중파, 친소파들을 어떤 식으로든 청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오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러면 사상에서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은 우리는 중국이나 소련에서 들어온 막스 레닌주의, 사실 뭐 중국에서 들어왔던 것이 막스 레닌주의라고도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것을 맹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사실 경제가 먼저였어요. 경제에서의 자립, 요건 1956년 바로 딱 1년 후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이게 종파 사건하고 직결됩니다. 자, 종파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친소파, 그 다음에 친중파가 완전히 청소돼 버렸지 않습니까? 숙청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련하고 중국으로부터 압박이 들어오고 압박은 제일 먼저 경제적인 압박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서의 자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1957년 12월에 드디어 정치에서의 자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당 중앙위원회 학대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연설에 들어간 얘기인데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흐루스초프가 집권하고 나서 스탈린 격하가 벌어졌죠. 이게 사실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 서방에서 그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것은 사실은 몇 년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드디어 정치에서의 자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국방에서의 자위, 이게 사실은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1962년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1957년 정치적 자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5년 있다가 나왔죠. 그래서 62년 이것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연설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중소 분쟁이 있었습니다. 즉 중국과 소련이 이제 드디어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과 소련이 데탕트라고 해가지고 화해 모드로 들어가고, 한국에서는 군사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죠. 그렇게 하니까 국방적으로 이거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국방에서의 자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4대 군사 노선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농담 삼아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요 국방에서의 자위 여기서도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네 개가 답니다. 그렇게 해서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 요 네 개가 단데요. 이제 2010년에 이제 물론 그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만은 3대 세습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선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무튼요, 주체 사상 자체가 완벽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그로부터 또 한 5년 있다가 1967년입니다. 1967년 5월에 김일성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인 저항 세력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대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갑산파를 숙청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1967년 12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숙청이 끝난 것이 5월이었는데 1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제 주체 사상을 공화국 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에서 확고부동한 지침이라고 선언을 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기본은 막스 레닌주의고, 이것을 어떤 면에서 창조적이고 또 북한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 후계 구도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김정일의 경우 처음부터 김정일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무조건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원래 사회주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세습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당시에 세습은 고사하고 김일성의 독재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더라도 당시 김정일에게는 두 명의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라이벌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닌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일성 동생 김영주는 북한에서 한 일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배다른 동생 김평일이 있었죠. 김평일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힘은 물론 다 빠져버렸는데요. 거의 평생을 외국으로만 떠돌다가 힘 다 빠져버리고 나서 이제 들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김평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더라고요. 그런데 김평일의 경우에 막강한 힘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 김정일은 엄마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김정숙이죠. 그런데 김평일 같은 경우 엄마 김성애가 그때 살아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김성애는 김일성의 정식 부인입니다.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정식 부인으로서 북핵 위기 때 1994년이었나요?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카터가 평양에 갔을 때 대동강에서 배 타고 물놀이 할 때 거기도 얼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평일도 있었고 해서 김정일이 세습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체 사상이 김정일로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황장엽입니다. 사실은 황장엽의 인간중심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미되면서 관념론적인 성격이 이제 가미가 되고, 그나마 나름 주체 사상이 철학적인 토대를 어느 정도 갖추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장엽 같은 경우 제일 처음 시작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동구권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막스 레닌주의가 있는데 이것이 나라에 따라서 조금 변용되고 좀 변형되어서 적용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에 황장엽이 인간 중심으로 새로운 사상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장엽이 이 이론을 만든 것이 대략 1968년부터 1970년 사이, 그리고 70년 10월에 김일성에게 보고서로 제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970년 11월에
조선노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주체사상이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이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72년 12월에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 보면 제4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막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여기서 창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주체 사상은 북한의 기본적인 중심 사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74년에 아주 큰일이 있었죠. 1974년 2월 12일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김정일이 드디어 김일성의 후계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공식 명칭이 당중앙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북한의 후계자 세습에 대해서는 제가 요 다음 편 정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김정일이 이제 후계자가 되었으니까 실권을 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체 사상을 막스 레닌주의와 동등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우월하다라는 주장을 슬금슬금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군이 아니군요. 전국일 겁니다. 전국 선전 일꾼 강습회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 사상 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막스 레닌주의 사상을 50년 전, 100년 전 사상이다, 낡은 사상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새 시대에는 새 사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연설을 합니다. 새 사상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주체사상. 새 시대는 자기가 세습해서 완전히 전권을 틀어지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드디어 김일성주의라는 용어가 이제 사용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주체사상이 이제 북한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움직임을 요약한 것이 바로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이름이 유일인데 또 유일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좀 찝찝한데요. 이거 원래 1967년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공식적인 얘기를 들어보면요, 문건을 보면 이것이 1974년에 발표됐다고 합니다. 7년 차이가 나죠. 왜 차이가 나느냐면요, 물론 74년에 김정일이 약간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67년에 김영주가 만들었다는 말은 하기 싫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2013년, 그 다음에 2021년에 다시 수정을 합니다. 2013년은 뭐겠습니까? 김정은으로서의 세습. 그 다음에 2021년은 드디어 하노이에서 뭐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다가 완전히 깨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새로운 것을 새로 만든 겁니다. 물론 새롭다고 하지만 조금 이제 하는데, 지금 뒤에 보이지 않습니까? 10대 원칙. 근데 이게 보면요, 이 문건을 제가 이게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런데 앞부분만 조금 잘랐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라는 말로 문단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80년이 되었죠. 주체 사상을 이제는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승격시킵니다. 이제 막스 레닌주의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막스 레닌주의가 공식적으로 삭제되어 버리고 82년에 평양에 주체 사상 탑이 세워지고, 또 82년에 김일성이 칠순이었거든요. 그래서 칠순 기념 김정일이 논문을 썼습니다. 직접 쓰지는 않았겠죠. 그 논문이 주체사상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사상에 대하여 82년 논문, 이것이 북한을 지배하는 주체사상에 관한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기본적인 텍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주체사상은 꽤 관념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의 철학을 어느 정도 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 무렵부터 주체사상은 아예 모든 것을 수령 중심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즉 역사의 주체는 근로인민 대중이지만 그 근로인민 대중이 착취사회에서 단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영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령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막스 레닌주의가 사라진 것은 당연하고 공산주의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이론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물론적 변정법이라든지 생물학적 진화론, 이거는 공산주의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까지 비판이 가해집니다. 그러다가 1992년에는 이제 헌법에서조차 막스 레닌주의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북주체사상은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북한 사회의 그 사상적 교조성 그리고 어떠한 비판도 허락되지 않는 학문적 분위기가 주효했다고 보는데요. 그냥 조류만 하나 새로 들어왔습니다. 선군 정치라고 하는 조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주체사상은 차라리 남한에서 주로 발전을 했던 겁니다. 내 얘기 계속하도록 하죠. 이런 얘기는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죠.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등 최상층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진 이론체계, 논이론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논리체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당연히 이런저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체사상이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는 바가 없습니다. 요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산주의 사회에 대논쟁, 영어로는 그레이트 디베이트라고 하는데요. 대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직후인 소련 초기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발생한 논쟁이죠. 이 논쟁에서 이긴 것이 스탈린주의였죠. 진 것이 트로츠키 쪽이었고, 트로츠키 외에도 프레오브라젠스키라든지 부하린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논쟁이 무엇이었느냐면 대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자원 조달의 원천이, 즉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 조달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양사회, 특히 이제 모택동이 이끌었던 중국 사회에서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당시 소련은 그렇지는 않았죠. 북한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노선이 바로 이미 이제는 글쎄요. 북한에서는 그냥 이미 종교가 돼 있습니다. 자원 조달을 원천, 즉 자원 조달을 어떻게 해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1964년에 사회주의 농촌 태제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우선시하면서 공업은 그를 따른다라는 형태로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또한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그리고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안 맞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원 조달의 원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농업을 우선시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분 우선순위는 중공업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경공업도 아닙니다. 중공업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국방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농업이 돈을 벌어서 그걸로 공업을 키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메커니즘으로 1964년 계획을 일원화하고 세분화 설정합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생산 단위 하나하나까지 다 내려오면 또 얘기는 복잡해집니다만, 이런 기조하에서 실행 계획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선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적 선택에 있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봐도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예 그냥 꼬깃꼬깃 꼬아 놓은 것이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북한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든다면 고난의 행군,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남한에서는 잘 모르는데 붉은기 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러한 틀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자, 실질적인 것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자원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농업에서 생산해서 중공업이라든지 뭐 이쪽 군사라든지 이쪽으로 투입을 한다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한다고 칩시다.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가느냐 하면요. 우리는 지금 워낙 큰 경제에 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건데 선전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1980년대 북한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대형 공사가 총 59건, 6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북한 공식 발표가 그 당시에 80년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가 뭐 대충 아실 겁니다만은. 그런데 이러한 30조 원 정도를 쓰는데 이 중에서 8조 원 정도가 정치 선전용 시설에 사용됐습니다. 2007년에 미국의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물론 뭐 그 잡지 자체가 워낙 보수적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들어야 되겠지만, 이때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 신격화를 위해서 쓰는 것이 국가 예산의 40%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0%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하죠. 40%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더라도 아무리 적어도 20%는 넘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어디 다른 데 갈 것을 뽑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복지 예산, 행정 예산, 그리고 심지어 드디어 국방비까지 줄여버립니다. 앞에서 제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이 주체사상 때문에 다 꼬여버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겁니다. 신격화는 모든 부문에 우선합니다. 사실 신격화는요, 어느 나라에서나 합니다. 지금 뭐 가장 그 발달해 있다는 나라에서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차라리 그런 게 없었고요. 뭐 박정희 대통령만 하더라도 아기를 임신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어머니 얘기합니다. 뭐 아기를 임신한 것이 부끄러워서 뭐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도 살아남았다. 그것도 신격화거든요.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전두환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바로 앞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철수를,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철수를 해서 뭐 거제도를 거쳤다,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 하는 것, 그것도 다 신격화입니다. 예, 신격화인데 그 정도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도 우리가 그 정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으로 보지도 않죠.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 현재 북한 전국에 김일성 동상이 몇 개냐면요, 38,000개입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얻은 것을 그래도 한 2, 3년 됐으니까 이제 뭐 거의 4만 개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 동상, 즉 김일성 동상 옆에 김정일 동상이 막 세워지죠. 우상화를 위한 동상과 건축물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관리 인력이 하나하나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북한의 전력난이 심각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상에 대해서는 언제나 아주 멋있는 조명들이 다 켜져 있습니다. 이게 자원 배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것으로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일성의 시신이 누워 있는 곳이죠. 금수산 기념궁전은 원래는 이제 김일성 관저였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이 죽으면서 이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고 새로 건축을 했다고 봐야 돼요. 이거 하면서 얼마 썼느냐 하면
9억 불을 썼습니다. 9억 달러 썼습니다. 9억 달러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 북한이 연간 식량 부족분이 2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국제 곡물 시장에서 현물로, 우리는 물론 현물이 아닌 더 싼 가격으로 사올 수 있습니다만은, 현물로 이제 옥수수를 사올 때 9억 불이면 이 부족분을 3년치를 채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수산 기념궁전이 없었더라면 북한의 식량 부족 상태가 최소한 3년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3년 동안 잘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생산을 하겠죠. 그러면 더 좋아지겠죠. 하나 더 말씀드리죠. 2012년 이때가 김일성 탄생 100주년입니다. 이때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 요 행사 하나에 전국적으로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 사용됐습니다. 혁명사상연구소가 지금 북한 전국에 6,000개 있습니다. 근데 한 연구소당 연구원 및 관리 인력, 그리고 또 그런 거 생기면 공무원들은 어디나 그렇지만 자기 자리를 만들어요. 또 보위부원 뭐 다 들어갑니다. 검열하는 사람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한 한 10명 정도 들어갑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10명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혁명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은 사실 지방에 가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한두 명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까지 안 되더라도 소규모의 조그만 연구실, 그거는 사실은 독립기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조그만 소규모 연구실이 북한 전국에 45만 개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다가 주체사상연구소 만들어서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거기에도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원 배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주체사상이 교육과정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북한 소학교의 경우에 김일성 가족 우상화 교육이 최우선입니다. 많은 시간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뒤에 보이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국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 국어 시간도 국어 교과서의 80%가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주체사상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도 전체 교육 과정의 13%가 우상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어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익힌 지식과 기술로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뭐 우상화하는데 저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학문적 발달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또 주체사상이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은 상당히 장기적인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의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개혁 개방입니다. 많은 공산주의 국가, 우리 눈에만 보더라도 중국이라든지 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북한도 개혁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낮은 선봉지구 뭐 그런 데를 개혁 개방한다고 해가지고 외국에다가 개방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주체 사상 때문에 더 이상 개혁 개방이 안 됩니다. 우상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불온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건전한, 하지만 불온한 사상이 들어와서는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 외에 뭐 예술 분야도 있습니다. 모든 예술은 주체 예술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피아노 배우는데 뭐 우리가 뭐 클래식 음악에서 피아노 이러면 쇼팽 아니겠습니까? 쇼팽 곡 못 칩니다. 예. 그리고 치면 뭐 듣는 사람이 고발을 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피아노를 친다고 하면 상당히 그 높은 사람들, 부잣집 아들 딸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남한으로 탈북을 한 케이스가 몇 케이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피아니스트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야 제대로 된 피아노 곡, 아름다운 곡들을 연주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북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사회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로 하죠.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말로 다 했거든요. 이제 다음 편은 그래도 뭐 북한에 대해서 조금 좋은 얘기도 해야 되겠죠. 그나마 조금 잘 나가던 시절인 전후 복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부탁드립니다만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로 하죠. 감사합니다.